안녕하세요. 직장인의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현재 시대의 우리 삶에 재테크에 도움을 주시는 그런 공직자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좀 막 비꼬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도움이 돼서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뭐 유럽이나 이런 쪽 대비는 굉장히 뭔가 투자나 이런 것에 도움을 주는 그런 학문을 찾아보긴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돈 얘기하고 뭐 하는 것 자체가 되게 경시되는 그런 문화였어서 그런 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나마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그 자식들에게 주는 가르침이 있었는데, 물론 뭐 이게 뭐 투자를 해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먼저 읽어보면 중국은 문명이 일반화돼서 시골이나 산구석에 살더라도 성인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도성 문에서 몇십 리만 벗어나도 원시사회다. 그래서 지금은 죄인이 돼서 시골집에 숨어 살고 있지만 훗날은 서울 10리 안에 거쳐 하는 거다. 10리면 4km입니다. 4km고 그래서 도성으로 들어가 살 수 없으면 근교에서 과수를 심고 생계를 유지하다가 재산이 넉넉해지면 도심으로 들어간다. 이때 당시는 이제 막 그 양반들이 좀 많아지는 시대여서 뭔가 양반이라고 하면은 상류층이라기보다 중산층에 가까운 시대여서 최소 자기는 이제 레벨 계층을 유지하려면 그 문화가 많은 서울로 들어갔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4km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경복궁, 창덕궁인데 여기를 찍었을 때는 요 안쪽이에요. 동묘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구, 뭐 이 위쪽은 어차피 산이니까 요 정도 레벨로 보이는데, 지금으로 봐도 이 GBC가 있는 바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 4km를 그리게 되네요. 지금은 조금 달라져서 서울이 확장이 됐죠. 서울 자체가 계속 확장이 되어 갔는데, 지금은 보면 그냥 재미로 보면 4km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지금은 아니지만, 뭐 강남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잠실 약간 들어가고, 대부분 저희가 얘기하는 서초 강남이 다 들어가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실 수 있고, 잠실로 따지면은 가락시장, 헬리오시티 정도 있는 그쪽, 강동역이 있는 그 라인까지가 될 것 같고, 여의도 쪽에서 보면 여의도에서 보라매 쪽, 신도림, 공덕, 용산, 홍대 입구 쪽을 포함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냥 이건 재미로 봤고, 저희가 이제 그런 투자에 대한 교훈이 좀 많이 부족했는데, 이번에 그 새로운 장관 후보분들께서 이제 재산을 공개하면서 재밌는 그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먼저 보면은 세 분이 거론이 되는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잠깐 얘기가 나왔죠. 이분은 이제 재개발 투자를 하신 거예요. 흑성 뉴타운 9구역. 근데 이제 포인트가 2개 정도 있는데, 하나는 이 시기가 18년 7월이에요. 그러니까 9월 13일 대책 나오기 직전에 이분은 무주택을 유진하셨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아내가 진행해서 샀다. 계속 이제 공직 생활도 오래 하고 했는데 무주택인 걸 한탄하면서 아내가 진행했다라고 하셨는데, 투자 대상은 상가입니다. 아파트가 아니에요. 아파트가 아니어서 레버리지를 좀 더 많이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가였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공관에 들어가셨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지금은 또 이제 좀 대출이 이쪽도 막혔는데 이 당시 이제 상가주택의 빚을 25억인데 이제 14억까지 내면서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대출을 받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상가주택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집을 한 채를 사면서 그 집에 대해서 자금이 좀 부족해서 제가 지금 전세를 살면서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투자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것도 좀 막혔죠. 왜냐면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일부 막혔는데, 이 당시에 시기를 잘 타서, 시기는 제가 투자를 했던 시기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상가를 투자할 생각도 못했었고, 재개발 지역에 상가를 투자할 생각을 못했었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저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80%를 받았지만 나머지 20%는 제 돈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공관에 들어가셨죠. 여기에 내용이 있었는데, 여하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셨고, 그리고 그 아내의 퇴직금을 먼저 이제 받으셨죠. 그래서 이제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레버리지를 땡기셨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무주택자가 1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 근데 이제 다주택자였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지만, 생각도 못 했지만, 이것까지는 또 끌어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뭔가 많은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지금 이게 상가랑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고려를 하셔서 투자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카페의 부동산님도 흑석에 재개발 투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그 정도 수준의 고수십니다. 비꼬는 건 아니고요. 되게 부럽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 진영 행정부 장관 후보자님이세요. 예전부터 이분 얘기가 거론이 됐었는데, 용산 여의도 현직 1위, 이때가 그 박원순 시장님께서 용산 여의도 얘기를 하실 때, 용산 여의도 그럼 얼마나 누가 갖고 있냐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셨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셨고, 용산구에서 사선을 하셨는데, 좀 얘기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뭔가 이분이 이제 투자를 하신 시점이랑 뭔가 많은 것들이 잘 맞아떨어져 가면서 큰 수익을 보셨거든요. 근데 용산구에서 사선을 하신 분이어서 좀 약간 깊게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하튼 굉장히 남들은 들어가지 않고 빠지는 시기에 들어가셔서 용산의 효성 해링턴이 뭐냐면 이건데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용산에 예전 그림이어서 여기 지금 오피스가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그 시티파크 1, 2단지 앞쪽이고, LS 용산타워의 밑쪽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용산편 뭐
3편일지 4편일지 어디서 나올지는 좀 생각해 봐야겠지만 이쪽으로 이제 공원이 쭉 이어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용산에 효성 해링턴이 생기고 여기로 쭉 이어져서 용산공원까지 갈 수 있는 그 역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예요. 역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주상복합인가요? 여하튼 그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분양권이 이제 소유를 하게 되셨죠. 이거 말고도 다른 재산이 많으시고 법조인 판사 출신이신데 굉장히 자수성가하신 분입니다. 이분에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은 사실 좀 일반인이 하기엔 좀 쉽지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반인이 하기엔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분 또 제가 알기론 와이프분이 이걸 진행하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제가 읽기로는 와이프분이 진행하셔서 뭐 했다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좀 저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이제 전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되셨죠. 투자 시기는 2003년 1월 이고 투자 금액은 3억. 잠실주공 1단지를 들어가셨는데 이게 지금은 엘스가 돼 있어요. 엘스가 어딘지는 뭐 당연히 다들 잘 아실 텐데, 그래도 저는 포지션이 부동산 잘 모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잠실 엘스가 여기 있습니다. 잠실 엘스가 있고 여기를 2003년에 들어갔다고 돼 있었어요. 그죠? 2003년 1월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엔 재건축 전이어서 3억 원에 매입을 하셨대요. 재건축이 추진 중이던 엘스를 3억 원에 해서 현재는 시세가 13억 정도. 그리고 2009년에 그 1억 5천에 분당 아파트가 있으셨는데 지금 이것도 9억 5천. 그리고 그 세종시에는 세종시의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뭐 주택이 있어도 분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6억 8천에 분양받으셔서 10억. 그러니까 이제 3주택이시죠. 3주택. 그래서 이렇게 3주택이면은 이제 중과세가 있어서 절세를 해야 되는데 뭐 이 절세 전략은 굉장히 진짜 되게 치열합니다. 어떻게 치열하냐라고 하면 예전에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 특별 분양에 대한 그런 것도 굉장히 치열하지만 예전에는 막 그 부부가 다주택인 경우에 절세를 위해서 뭔가 절세 조건이 안 됐을 경우엔 이혼까지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이혼을 해서 이제 한 채씩 가진 상태에서 한 채를 팔고 뭐 이런 식으로도 했다고 하는데 불법이죠. 그죠? 불법이죠. 여하튼 그렇게 치열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증여를 하셨어요. 분당의 아파트를 9억 5천이죠. 9억 5천인데 두 가지를 쓰셨는데 하나는 분할 증여. 그러니까 그 증여에 그 가족 관계인별로 각각 이제 증여 그 세를 안 내는 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딸과 사위한테 나눠서 증여했고 어차피 뭐 이제 공동 명의로 가야 뭐 세적으로 유리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또 맞고 그렇게 하셨고,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 뭐 9억짜리면 부채가 거기에 대한 대출이 뭐 한 4억이 있으면 나머지 이제 5억에 대한 것만 증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증여를 7천만 원의 채무를 남긴 상태에서 증여를 하셔서 2억 정도 나올 증여세가 1억 4천으로 줄었다. 6천만 원 버셨죠. 그리고 분당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1주택자가 되셨대요. 1주택자가 되셔서 이제 엘스도 양도할 땐 양도세가 뭐 거의 내지 않게 됐다. 이제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내니까 9억 초과분에 대해서 내는 것도 뭐 과표를 따지면은 뭐 1억이니까 그 1억에 대해서 세금 내면 몇 천만 원 수준이겠죠. 그래서 아직 이제 세종시의 이 아파트는 분양권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주택자가 됐다고 합니다. 뭐 3년 이내에 기존주택 처분하면 된다네요. 지금 이제 이게 또 2년으로 줄긴 했는데 뭐 여하튼 잘해오신 분이니까 앞으로도 잘 하시겠죠.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기사가 뜨면 욕을 하고 끝나면 하수입니다. 욕을 하고 끝나면 하수고 이런 걸 통해서 배우고자 하시면 이제 그때부터 고수의 길로 점점 가시는 게 될 거니까 이런 기사도 욕만 하지 마시고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좀 배워야겠다. 나도 좀 적용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좀 뭔가 얻어가시는 그런 저희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